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충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만 7천여 가구가 수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드 뒷면에 농식품 바우처라고 표기돼 있어서 만약에 카드를 사용할 때면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지적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개선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요. 바로 청년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5인 가구 11만 6천 원, 7인 가구 14만 5천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고물가 시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은 줄어드는 구조여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수급 대상자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관련 예산 역시 올해는 지난해보다 2.3배 늘어난 320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지난해 2,200여 개소에 불과하던 사용처 역시도 올해에는 6만 600여 개소로 26.8배나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편하게 좋은 음식을 먹기 바라는 마음으로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9월 2일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자율권을 보장해 주십시오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전시 산화기관 노조들이 대전시장에서 공동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대전관광공사하고요. 그리고 대전시 출자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노조가요. 서로 연대한 대전투자기관 노조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지난주 대전시청사 인근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요. 임단협 공동투쟁 출정식을 열고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예, 대전시 주요 산하기관 노조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함께 투쟁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네, 이들이 아무리 그 자신들이 대전시 산하 소속 기관이라고 해도 이 기관마다 여건도 다르고 또 지원 규모도 다 다른데 예. 이 노사가 교섭할 때 이 대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면서요. 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서
있는데요. 이 통상 적자가 나기 쉬운데 예. 그런 업무를 대전시가 이 산하기관에게 맡겨놓고 간섭을 심하게 하는 거는 노사 협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공개발 같은 사업은 수익 창출이 목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산하기관별로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자 특성에 맞게 기관별로 자유롭게 노사협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 자신들과 대전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요. 예.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산하기관이 별도 독립법인이라고 해도 결국 대전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또 수장의 인사권도 대전시장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요, 각 기관은 정원, 인사, 보수, 연봉, 복리후생 같은 그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시장의 권한 행사가 돼야지 예. 이 시장의 결정만으로 좌지우지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사례를 보면 올해 이제 3년째로 진행됐던 대전 영시축제 때만 봐도 이 진행을 위해서 그 행사 진행을 위해서 상당수의 대전 산하기관 직원들이 차출이 돼서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해진 업무 밖의 일인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일을 했는데 대전시가 마치 이제 선심 쓰듯이 임금을 보전해 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 이거 불합리하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어진 업무에 외적인 일을 한 건데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도 대전시가 마치 선심 쓰듯이 지급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대전시가 마치 수혜 베풀듯이 하지 말고 이 법상 지방공기업은 총액 인건비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는 만큼 예. 이 각 기관이 이 기준에 따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별로 진행된 노사 협의 사항을요. 이것도 대전시에 전달하면 또 잘 수용하지 않아서 답답하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산 운영이나 인건비 관련 사안을 정할 때 정해진 총액 인건비 안에서 각자 기관이 상황에 맞춰서 노사협의를 해볼 테니 대전시가 일일이 나서서 간섭하거나 생색내기식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대전시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불편하면 살 빼입니다. 예,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게 대전 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학교는 당초에 그 체크 무늬가 그려진 교복을 채택했었는데요. 예. 근데 몇 년 전에 그 영국의 유명 브랜드죠, 이 버버리사가요. 여러 학교의 교복에 들어간 체크 무늬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학교 측도요, 이 교복을 착용하는 대신에 체육복 입고 등교하는 거 이거를 좀 허용했다고 합니다. 기억납니다. 이 학교 말고도 많은 학교가 버버리사 소송 때문에 교복을 입지 못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버버리 측이요. 그 지난 2019년에 자신들의 상징과 비슷한 그런 체크 무늬를 사용한 교복이 이 상표권 침해라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었고요. 예. 소송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복 산업협회가 지난 2022년에 버버리 측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만도요. 13개 학교가 그리고 이제 충남과 세종도 각각 10개, 4개 학교가요. 이 교복 디자인 변경하기로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참고로 버버리 측은요. 29개의 체크 무늬에 대해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거 허용했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 측이 갑자기 이 체육복 등교를 금지를 시켰고요. 예. 대신에 그 생활복을 입고 등교해라 이걸 좀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활복이 잘 맞지 않아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좀 많다고 하거든요. 예.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반바지가 몸에 꽉 끼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이 바지에 그 늘어나는 거 있죠. 그 스판기라고 하죠. 예. 그런 재질이 적어가지고 이 앉으면은 바지가 터질 듯한 그런 학생도 제법 있었습니다. 예, 보통 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이나 생활복을 맞추게 되니까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옷이 맞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고통을 호소한 학생들을 향해서요. 그 일부 교사가 그럼 살을 빼서 몸에 옷을 맞춰라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는 옷이 꽉 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대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더군다나
교사가 학생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도요, 이 학교 복장 규정에 대해서는 교복이 학생의 건강권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반드시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학교에서는 그런 게 다 무시된 것 같고 이 학교 측의 편의대로 교육 행정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따지고 보면 학교 측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교복을 채택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런데도 학생들에게 생활복 착용 강요하고 옷 작다고 하니까 살 빼라고 했다? 이건 인권 침해도 문제지만 학교 측이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리는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학교 측의 잘못으로 비싼 돈 주고 샀던 교복을 못 입게 된 건데 예. 뭐 교복값 물어주지는 못할 망정 당연히 학교 측이 뭔가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겠죠. 예. 근데 학교 측 편의대로 체육복 입어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생활복만 입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불편을 호소하니까 살 빼라 이렇게 하는 거 이 책임을 학생에게 돌리는 거 예. 거기다 뭐 성희롱성 발언까지 있다는 거 이거 문제가 좀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지적되니까 학교 측은요 체육복 등교는 한시적으로만 허용했던 거고 이 살 빼라고 했던 일부 교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좀 따져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 학교 생활을 학생들이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하지 뭐 생활복을 입든 체육복을 입든 그게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도 뭐 지켜보는 어른들 입장에서 이 체육복보다는 생활복이 좀 더 단정해 보이고 질서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 어른들의 철진한 사고 방식 그리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또 이제 낮은 인권 인지 감수성과 성 인지 감수성이 빚어낸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좀 상당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일까요?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하는 주요 이유로 자연 경관과 관광 자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자연유산과 역사 문화 자원이 잘 보존돼 있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유명한 여행지로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는 세종 지역의 역사 자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제시가 됐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고고학자이신 주식회사 PAL 문화유산센터 주성빈 디렉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성빈 디렉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PAL 주금입니다. 예, 제가 PAL이라고 잘 소개를 했군요. 순간 좀 네네. 고민을 했습니다. 아, 네. 많이 착각들 하시나요? 8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PA라고 하시는지. 예. 이 PAL 문화유산센터 저도 약간 지금 생소한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는 그 오래된 것들을 오늘의 놀거리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문화유산 활용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문화유산 활용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문화유산들이 이제 발굴이라던가 아니면 보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분야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문화유산들 좀 시민들한테 향유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육 프로그램 만든다거나 예.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방법들을 활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스로는 국가유산이나 아니면 박물관 해결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물관들이 가진 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좀 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전시도 더 깔끔하게 하고 싶고 예. 뭔가 방문객들이 왔을 때 즐길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신 연구해주고 직접 저희가 시행도 해주고 예. 축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콘텐츠들과 뭐 제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나 아니면 뭐 복원품을 또 제작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아, 예, 맞습니다. 고고학 분야에서는 실험 고고학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 직접 옛날 유물들, 예를 들면 뭐 돌도끼를 뭐 직접 만들어가지고 직접 나무가 이게 베어지는지
나무를 때려본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돌도끼가 몇 번 이렇게 때렸더니 부서져더라. 그래서 부서진 돌도끼는 나무 몇 번 쳐가지고 부서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걸 실험고고학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실험고고학을 통해서 연구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유물들을 복원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랑 같이 실험해보기도 합니다. 예, 그 이제 실제 유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걸 다시 복원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시는 건데, 그럼 이 과정에서는 뭐 어떤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한 겁니까? 네, 사실은 뭐 선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 정근대 기술들은 어느 정도 손재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지식적인 부분들, 연구라던가 아니면 자료들에 대한 그 고증이라던가 유물들에 대한 고고학이라던가 문화유산 쪽을 이제 공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역사, 문화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면 뭐 기후 위기도 그렇고요, 개발도 그렇고요, 많이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곳들이 상당한데, 이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유산들, 이것들이 잘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디렉터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존이 되더라도 관심이 없어서 방치가 돼서 제대로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울산 보존각 안쪽에는 사실 사람들이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뭐 안에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시민들이 굉장히 무관심하시더라고요.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보존 발굴에 쓰이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사실 적다고 하기는 저는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적을 수 있으나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뒤처지거나 뭐 굉장히 적은 부분을 투입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고고학을 전공하고 이제 고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굉장히 사정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문화재 분야 일자리 부분에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고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어떤 유물들이 있을까 계속 찾아보시고 연구 공부하실 텐데,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서 본받아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사례들은 혹시 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막 본받다기보다는 다른 나라가 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그리스 같은 경우는 파르테논 신전은 아예 유네스코 그 상징이기도 한데요.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문화유산 다루냐 이렇게 봤을 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가 뭔가 중동이다 보니까 거기가 뭔가 내전이 있거나 아니면 인근 국가들이 그런 갈등이 빚었을 때 군대가 막 탱크를 끌고 와서 관광객들이라던가 아니면 박물관이라던가 아니면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광경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문화유산을 보호하냐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도 혹은 뭔가 내전이나 주변 환경이 뭔가 다시 괜찮아졌을 때 결국 그 유산을 가지고 굉장한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투자들을 나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역사 자원들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되는 이 관광 활성화를 잘 하고 있는 곳을 꼽는다면 어떤 곳을, 우리나라에는 어떤 곳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천 전곡리 유적이 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전곡리 구석기 유적이고요. 뭐 원래 유적 자체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구석기에서 어떤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이론을 바꾼 유적이라고 평가받는 유적이기도 한데 여기 같은 경우 연간 거의 뭐 60만, 뭐 연천군 추산으로는 거의 120만 명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이 유적의 축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천군 인구가 4.5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평균 지출액만 거의 뭐 150억에 해당하고 이제 뭐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볼 때는 보수적으로 환산하면 200억 정도, 뭐 정말 크게 환산하면은 800억 정도 이 유적에서 발생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민속촌 같은 경우도 조식회사 민간 회사입니다. 그 유적이 아니고 일종의 조성된 테마파크. 그리고 한국을 굉장히 대표하는 그런 민속 테마파크 아닙니까? 굉장한 경제적 효과를 지역에 양산하고 있고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유산이 어떻게 지역을 살려냈냐 이런 것들을 보려면 군산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10년대에 들어서 오히려 굉장히 호황을 맞았습니다. 이게 근대유산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이 근대유산들이 사실 한국 그 전까지는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 잔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걸 굳이 보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뭐 최근에는 결론이 이제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뭐 좋은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카페라든가 이런 관광 인프라를 깔게 되면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군산에 있는 그런 문화자원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목받게 돼서 그 군산이 관광도시가 되고 지금은 뭐 연간 뭐 3천억 원 규모의 그 관광 수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할 만큼 군산을 먹여 살리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이렇게 그간 활성화를 시켰느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에는 역사자원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나왔고 또 세종 지역에는 현재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도시입니다. 세종시가 또 신도시이기도 하고 예.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사 자원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세종시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뭐 사실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세종대왕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 실제로는 어떤 세종이란 그 카테고리를 잘 못 벗어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명한 좀 남아있는 역사 자원으로 꼽자면은 뭐 한성백제기에 조성된 이제 여기 천마을이라고 부르는 한솔동에 있는 고분군, 그리고 예. 국보 중 하나인 연기불비상도 있고 뭐 김종서 장군과 관련된 어떤 무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적산가옥, 뭐 굉장히 예. 다양한 유산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활용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은 모든 자원들이 활용할 수 있냐 그렇게 보면은 제가 아직 아이디어가 모자라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자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좀 이거는 뭐 직접 남은 유산이라기보다 데이터에 가깝긴 한데 저희가 22년도쯤에 연기군 관내도라는 거를 처음 예. 접하게 됐는데 100년 된 조치원역 사진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100년 된 조치원에 있는 기념품샵, 조치원 미야게라고 부르는 기념품샵과 그다음에 삿포로 맥주집이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자료들을 잘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그런 자리일 텐데, 네네네. 지금 뭐 국가유산청에서 지방 소멸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을 활용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문화, 네네. 자연, 무형유산 이걸 활용해서 좀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른 네네. 생활인구도 좀 유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디렉터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제가 그 자료를 읽어봤는데 20일 날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사실 관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좀 한 발짝 늦을 때도 굉장히 많은데 트렌드를 예, 잘 예. 맞고 유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만든 대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일단 지자체마다 예산 활용 능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현지 차이가 납니다. 어떤 곳들은 행정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곳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매진할 수 있는 영역 지자체마다 달라서 그런 것들이 좀 불균형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매년 국비 보조에 의한 활용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예. 매년 계속 새로 선정합니다. 매년 이제 어떤 데는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예. 붙기도 하고 뭐 지자체들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단기적인 그런 파급 효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방문객 수라던가 방문객 수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1인당 배정된 예산 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또 시간대도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아무리 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시장성이 너무 사라지게 되고 어떤 좀 시장성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민간 기업들은 이게 경제력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마진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제 돌아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국가유산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가 전체의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의한 사유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제 생각에는. 예.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뭐 결국은 이제 좀 국가유산 활용 사업 기간들을 좀 3년 이상으로 묶어서 좀 예.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또 중간에 좀 적절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좀 떨구고 이런 식의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고, 지금 완전 이제 관 주도의 사업입니다. 문화유산 분야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이란 게 어떤 공적 가치를 지니는 자산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교통 분야들을 보면은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준공영제 뭐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 일부는 이제 민간에서 담당을 하고 일부는 뭐 국가나 지자체가 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경제성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좀 국가유산청에서도 좀 시행을 해서 이제 국가유산의 어떤 경영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유능한 민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국가유산을 직접 뭔가 경제적인 가치도 만들어내가지고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서 경영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유산 분야도 시장성을 굉장히 만드는 게 필요가 있고, 이 시장성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콘텐츠 시장성은 결국 유능한 인재들을 유입을 시킬 거고,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또 어떤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민간 기관들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으면 예. 민간 기업의 좀 생태도 잘 좀 관심 가지고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앞으로 이 PAL 문화유산센터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항상 문화유산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할 때 이렇게 뭔가 뚜렷한 걸 원하고 소비를 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문화유산을 일단 한 입 먹여보자.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 입 먹여보면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제 저녁 식사하실 때 유튜브 딱 켜놓으려 봤더니 알고리즘에 나타나고 주말에 아이들이 캠핑 가야 되는데 문화유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더 많이 해보자. 그리고 만약 한 입 먹었는데 입맛에 맞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구매할 것이고 또 나중에는 먼저 찾아주시기도 하겠죠.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지역 역사 자원을 통해 어떻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주식회사 PAL 문화유산센터 주성빈 디렉터와 말씀 나눴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역사 속 이야기와 인물을 탐구하는 시간 역사인 대세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 최장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장문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관촌수필과 이문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눈물의 시인 박용래의 눈물 일화를 소개할 때 관촌수필에 실린 박용래와 이문구의 대화를 소개했었습니다. 예. 그 관촌수필의 저자 이문구입니다. 이문구 작가는 박용래 시인보다 15년 후배입니다. 1969년 박용래 시인 시상식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어느 중마고라도 그럴 수 없을 지경으로 성다르고 배다른 형제간이 되었습니다. 이문구의 고향은 충남 대천입니다. 이문구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80세였습니다. 예. 증조할아버지는 상주목사, 고조할아버지는 강릉부사를 지낸 대천 지역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금수저 집안의 늦둥이, 넷째 도련님 이문구는 1941년 태어났습니다. 마을 이름도 관촌입니다. 관촌의 관은 관복이나 예복을 입을 때 쓰는 갓으로 관촌은 양반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문구 소설가는 어떤 분인가요? 이문구 선생은 서라벌 예술대학, 지금의 중앙대학교죠.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서라벌대 교수였던 김동리의 추천으로 등단합니다. 대표작으로는 관촌수필, 우리 동네, 유자소전, 매월당 김시습 등이 있고 2000년에 발표된 소설집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동인문학상을 받습니다. 예. 관촌수필과 유자소전은 대입수능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현대문학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문구 선생은 2003년 지병으로 63세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해는 관촌수필에 나오는 고향집 왕소나무 숲에 뿌려졌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어느 문필가보다 풍부한 우리말 어휘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문체를 구사하였습니다. 바로 충청도 사투리와 한자 등을 섞어 보통 사람들의 삶과 그 속에 굽이치는 강한 감정을 작품 속에 녹여내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홍명희, 염상섭, 채만식 등의 견줄만한 문학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문학평론가들은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문구 선생이 어릴 적에 갑자기 가족 모두를 잃는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6.25 전쟁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은 이문구의 집안을 풍지박살내었습니다. 남자들은 어린 이문구를 빼고 모두 죽었습니다. 90세의 할아버지는 풍지박살나는 집안을 지켜보다 끝내 그의 엄동설 안에 죽었고 아버지는 6.25 전쟁이 나기도 전에 남로당 예비검속으로 이미 죽음을 당합니다. 둘째 형은 육사 2기로 입학하여 4학년 때 집에 내려와 요양하던 중에 마을 좌익 사람들에 분류되어 한오랏줄에 묶여 죽었습니다. 셋째 형은 부친에 대한 연루 혐의로 같은 해 초겨울 가마니에 담겨져 대천 앞바다에 산채로 수장되었습니다. 그때 나이 18세였습니다. 예. 큰형은 이문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외정 때 징병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후 실종되었습니다. 1950년 한 해 동안 한 집안의 3대에 걸친 4남자의 목숨이 남의 손에 죽었으니 어머니인들 어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예. 넋이 나간 채로 어린 이문구를 위해 견디고 견디다가 1956년 50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금수저 집안의 늦둥이 도련님으로 태어났다가 순식간에 멸문지화를 당한 집의 장남이 되었고 가장이 되어버린 이문구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예, 이문구 선생이 살아있을 때 이런 참담했던 그 시절을 회상한 기록도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000년 한국문예진흥원에서 강의한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이문구 선생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예. 6.25 전쟁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다.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곤 한 달에 한 번씩 군인으로 징병되어 가는 사람들을 환송해 주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대천역까지 가서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환호해 주는 일을 했다. 읍내에서는 매일 관제 데모도 있었다. 청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동원되었다. 그때의 구호가 공산당의 씨를 말리자라는 것이었다. 구호를 외칠 때 나도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안 하면 공산당 자식이라고 보복이 따를 것이고 따라하자니 나를 죽이라는 말이었다. 참 난감했다. 내가 10살, 11살, 12살 때 일이었다. 퍼랭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 죽었고 이후엔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죽었다. 그런 상황에서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 10살이었던 나의 머릿속에는 나는 언제 죽나? 나는 어떻게 죽을까? 이런 공포스러운 생각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문구 선생께서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혼자 남게 되신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고향에서 살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후에는 어떻게 소설가까지 되신 겁니까? 이문구 선생은 대천에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고향을 정리하여 서울로 올라갑니다. 막노동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검정고시를 거쳐 1961년 서라벌대학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하여 한승원 등과 동문수가 갑니다. 예. 한승원은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 소설로 유명하죠. 예. 최근에는 그의 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승원 작가는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이문구 작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 아나운서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이런 또 영광스러운 문장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5월 어느 날의 소설 실기 시간이었다. 김동리 선생께서는 여느 시간이나 마찬가지로 칠판에다 이문구가 쓴 무슨 소설이라고 쓰더니 그걸 읽게 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평을 했다. 그런데 그 평이라는 것들이 모두 몽둥이로 후려치는 투의 것들이었다. 사건도 줄거리도 없는 이게 어디 소설이냐? 소설의 초보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선 재미도 없다. 주인공이 왜 자살을 해야 하느냐?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저런 문화 콩쿠르나 백일장들을 휩쓴 자들이 전국 각처에 모여들어 있는 그 교실의 열기는 대단했다. 그 속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조세희도 있었다. 김동리 선생은 탁자를 짚고 한동안 얼굴을 잔뜩 힘주어 찌푸린 채 생각을 하다가 나는 이 학생이 앞으로 우리 한국문단에 아주 희귀한 스타일리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칭찬해 주었다. 네, 한승원 작가님의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1966년 이문구는 김동리 선생의 추천을 받아 소설가로 등단하였고 68년에는 문인협회 편집장을 하면서 한국문단 대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한국문학의 마당발이 됩니다. 예. 그리고 69년 시인문학상에서 박용래 선생을 만났던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문구 선생의 자전적 소설인 관촌수필 언제 쓰신 겁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났던 이문구는 13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아옵니다.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모두 사라지고 남들에게 팔린 고향집은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예. 고향이 아닌 실향민 같았겠죠. 1972년 관촌수필의 시작을 알린 일락서산, 화무11, 행운유수를 연재하였고 1977년에 8꼭지의 글들이 자전적 소설 관촌수필이라는 제목으로 완성되어 출간합니다. 1편 일락서산의 주인공은 할아버지입니다. 해는 서산에 지고라는 제목처럼 관촌마을에서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존경을 받았던 집안이 6.25 전쟁을 겪으며 몰락해가는 시간과 공간을 그렸습니다. 예. 3편 행운유수는 옹점이 이야기입니다. 떠가는 구름과 흘러가는 물 이런 제목과 같이 옹점이의 애틋한 삶과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옹점이는 외가 행남아범의 딸이었습니다. 부모가 잘 돌보지 못하자 어머니가 친정에 갔다가 7살 때 데려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옹점이라는 이름도 할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예. 관촌수필에는 이런 글이 8편 있습니다. 관촌마을을 공간으로 하여 마을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조연이 되기도 하며 8편의 글에 뒤섞여 등장합니다. 단편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어놓으면 장편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사실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이기도 하여 역사성과 문학성을 함께 지닌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예. 이문구 소설가를 말할 때 향토적이다, 전원적이다, 독특하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던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문구는 김동리 선생이 예언한 대로 한국문학에서 독특한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예에 추사체의 김정희가 있다면 현대문학에는 지난 사투리를 통해
향토적 풍경 문학을 완성한 이문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추사체가 절정일 때 일부 한자어를 상형 문자처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완전 글자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나 규칙이 있고 운치가 있었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 즐기는 것보다 노는 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추사는 그 경지에 도달했던 것이죠. 예. 이문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문체는 만연체로 문장이 깁니다. 여기에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한문토 어휘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일상 삶 속에서 경험으로 만들어진 유들유들하고 톡톡 쏘는 듯한 진한 충청도 사투리가 아주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예. 구수하면서도 알 듯 모를 듯한 충청도 사투리와 이조시대 끝자락에 걸친 한문토 어휘가 섞인 대화글은 처음엔 가독성이 떨어지지만 읽다 보면 리듬감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를 느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와 같습니다.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그래야 예쁘고 재미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문구 소설가의 향토적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 관촌수필 중에서 선생님께서 하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촌수필에는 예. 3편 행운뉴스 편을 보면 경찰이 한밤중에 들이닥쳐 보령 서천 남로당 위원장이었던 이문구 아버지의 집을 가택수색하며 안방, 벽장까지 헤집어놓고 부엌대기 옹점이를 다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옹점이와 경찰의 대화 속에 감정이 진하게 묻어있는 충청도 사투리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예. 너는 무엇이여? 누구여? 바른 대로 돼. 하고 순경이 윽박 지르자 이댁 부뚜막지기요. 왜요? 인연이 누굴 째려봐. 잔말 말고 나와. 옹점이는 시커먼 순경 손에 적삼 섭을 죄어 잡힌 채 앞마당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이댁 부엌댁이란 말이오. 그녀는 독이 시퍼렇게 오른 눈으로 순경을 찢어보며 화통 삶아먹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인연이 무엇을 닮아서 이리 뻗세요? 돌아서라면 돌아서. 순경이 눈을 부라르며 윽박 지르자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다. 너 몇 살 먹었네? 몇 살도 먹고 찹쌀도 먹고 12가족씩 다 먹었슈. 하고 나서 그녀는 치맛자락 밑으로 어슬렁대던 검둥이 백구레에 냅다 발길질을 하며 넌 2열부터 잘 굶었다. 생선밥 구경시켜주나 봐라. 하고 거듭 발길질을 하여 금방 어떻게 되는 비명소리가 들리도록했다. 내가 듣기에도 담 넘어 들어오는 순경을 물어뜯지 않았다는 핀잔이었다. 옹점이는 이처럼 정의롭고 질경이 같이 굳세었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어린 몸종으로 와서 집안의 부엌대기 생활을 했지만 10살 아래 이문구에게는 친구 같은 누나였고 가족이었다. 할아버지, 어머니, 이문구 모두 옹점이를 좋아했고 가족같이 지냈다. 옹점이는 6.25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집을 갑니다. 예. 신랑은 머슴살이 7년을 했던 이웃집 윗동네 김아무개로 매우 성실했다고 합니다. 이문구 어머니는 자기 딸 시집 보내듯이 예. 조그만 논밭까지 떼어주어 시집을 보냅니다. 관촌수필 행운 유수에 나오는 한 장면을 읽어주셨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저희 기다려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역사인 대세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충남 대천 지역의 소설가이신 이문구 그리고 관촌수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전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 최장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시자들 오늘은 자치행정의 주요 사안과 지방의회 의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를 감시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대전광역시 지방재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월 달에도 이 방송에서 대전시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것을 한번 알려드렸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경기도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도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예. 오늘은 대전광역시 지방재정 이대로 괜찮은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초 지난 2월에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위기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이제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안타깝게도 반년 전에 우려가 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023년부터 2024년 중앙정부의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줄어들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마저도 부진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은 올해라고 해서 바뀐 건 없는 상황이어서 대전시의 재정 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빚은 예측대로 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수입은 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방송에서 드렸던 여러 우려들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던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올해도 경기 침체와 관세 쇼크 등으로 국내외적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일부 언론에서도 올해도 좀 국세 수입이나 지방세 수입 등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언론들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추가 발행으로 보문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다든지 수천억 원이 드는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들이 집행된 것들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1인당 채무액이 곧 100만 원을 넘길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현재 대전시의 빚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빚이 빠르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대전시 지방채 잔액이 2022년 말에 1조 43억 원에서 2023년 말에는 1조 2,083억 원으로 증가했고요. 올해도 1인당 채무가 100만 원 정도 돌파할 거다라는 예보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올해 결산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2024년 말에 지방채가 좀 다 합해서 1조 3,954억 원 정도라는 보도도 있긴 했는데요. 본 예산 기준으로 올해 이제 발행하는 지방채가 1,700억 정도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빚이 늘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대전시 본청 예산 말고 지방 공사공단들이 공사채 발행으로 하는 사업들도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부담이 좀 불가피합니다. 시장의 공약 사업이 진행될수록 대전 시민의 빚이 늘어나는 구조이고요. 근데 이후에 만약에 잘 돼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수익이 많이 나면 다행인데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러한 큰 수익이 나길 기대하는 사업들은 아니어가지고 아무래도 빚이 늘어난 만큼 수익은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들어오는 돈은 줄고 빚을 낼 여력도 없는데 씀씀이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영시축제나 보문산 개발 같은 사업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여전히 문제의 핵심으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큰 재정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들이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영시축제도 마찬가지로 큰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 축제이지만 건설 사업에 비하면 좀 세 발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영시축제에 1년에 한 100억 정도 쓴다 이런 말들은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다른 사업들 3,000억 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다른 개발 사업들이 재정적으로는 더 큰 부담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최소 5개 정도가 고위험, 고비용 사업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보문산 이제 개발 사업, 그다음에 클래식 전용 공연장 개발 사업,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금고동 공공형 골프장 이 정도가 좀 큰 사업들로 보여지는데요. 하나같이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공공철도 같은 경우는 공공 사업이니까 대중교통이 조금 수익성이 낮아도 투자의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사실 그렇게 지금 당장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물음표가 나오는 사업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증액되었다는 점 그리고 막대한 빚을 즉 채무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국비 지원을 많이 못 받거든요. 시비로 다 하겠다는 건데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면 결국에 이제 채무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혹은 줄어드는데 빚내지 않는다면 기존에 쓰던 걸 줄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면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사회복지나 공공인프라 예산들이 좀 감소될 위험성도 있는 거고요. 경제가 어려울 때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일 텐데요.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랜드마크류의 사업은 줄이거나 좀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대전시가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을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고위험 사업들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먼저 보문산 개발,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라는 것이 민간 투자 유치에 실패했는데도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왜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를 놓는다거나 지하철을 놓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보문산을 개발해서 관광 복합단지를 만든다거나 혹은 케이블카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것이 대전에서 꽤 오랫동안 수건 사업처럼 얘기됐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다만 이제 18년 정도 됐는데 이동안 민간 기업은 다 외면했었거든요. 민간 기업이 공공에서 뭐 행정적 편의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연계 사업도 해준다고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건 무슨 이유겠습니까? 사실은 사업성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대전시도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이 민간 유치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예. 이것을 최근에는 대전도시공사가 4천억짜리 빚을 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총 사업비 4,400억 중에 무려 91%가 빚인 겁니다. 그 시민 부담 없이 진행하겠다, 민간 유치 받아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던 시의 주장, 이장우 시장의 주장과는 정반대인 상황이고요. 게다가 대전도시공사는 공사체 발행 비율이 이미 꽉 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 대전시는 빚을 더 내기 위해서 출자금을 늘려서 대출 한도를 늘리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보문산의 케이블카 찬성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터놓고 말해서 케이블카가 인기가 있다고 해도 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거나 한 번 탑승하는데 비용이 5만 원이면 누가 타겠습니까? 예, 예. 사실은 뭐 요즘엔 비싸봤자 10,000원 이하일 텐데 그리고 또 맨 처음 오픈하면 오픈 특수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1년에 한 번씩 보문산 케이블카 타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픈 특수가 지나면 골칫덩어리가 될 공산이 큽니다. 예. 결국 사업이 실패하면 이 막대한 빚은 도시공사의 부채로 남게 되고요.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나 수요 예측에 대한 결과 들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예. 실제로 케이블카 한 번 타는데 얼마냐?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비용 대비 이윤이라고 하는 보통 BC라고 하잖아요. 예. 이것도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좀 위험천만한 도박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클래식 전용 공연장도 3,3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비용이 큰 만큼 투자 심사 대상일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명백한 과잉 투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미 언론에 나왔다시피 최근 부산시가 지은 유사한 콘서트홀의 사업비가 1,100억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대전은 이제 거의 3배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 사업비도 당초 공약했던 2,500억 원에서 800억 원이나 늘어난 금액이고요. 전액 민간 투자 없이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이 부지가 18년 동안 잘 이제 조성해온 공원이에요. 중촌근린공원이라고 예. 꽤 오랫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이제 완공됐거든요. 예. 여기 다시 허물고 지어야 되다 보니까 300억 원 가까이의 매몰 비용도 발생합니다. 시민들의 반발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기존의 문화시설의 가동률도 낮은 상황에서 좀 문화시설이라는 이유로 너무 막대한 비용을 쓰는 건 아닌지 좀 따져봐야 되고요. 최근 대전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예. 보고서를 대전시가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대전시는 비공개한 상황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 비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 좀 복잡한데요. 예. 어떤 곳은 공개하는 곳도 있고요. 공개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타당성 조사를 비공개하면서 정보공개법에 있는 행정 내부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예. 주장하면서 비공개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이의 신청을 해둔 상황이고요. 예. 지방정부의 재정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에는 37조 투자심사에서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심사 받아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같은 법 37조의 4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 추진 상황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예.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타당성 조사 자체가 공개 대상이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좀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3천억 원 가까이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막대한 사업에 시민들에게 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불투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막상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정황도 있습니까? 지난 2월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에 대한 신규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요. 마을 공동체나 인권 증진 사업 예산도 이미 줄거나 사라졌습니다. 매우 작은 예산들조차도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세월호 추모 사업 같은 경우도 360만 원이었는데 삭감됐고요. 전국 최초로 지어진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서 파업도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네. 이때 예상됐던 비용이 한 2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수천억짜리 토건 사업을 빚내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정작 우리 이웃의 삶을 지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복지 예산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재정 위기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좀 고통스러운 현실인 거죠. 예, 단기간에 경기가 확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대전시 행정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솔직히 말하면 민선 8기가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 치러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매번 선거 때마다 거대한 건설 공약들, 신규 센터 건립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당선된 시장은 공약을 지키겠다면서 큰 돈을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막상 주인인 시민들은 선거만 끝나면 소외되고 배제되는 상황이고요.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고 감시하는 것이 또 시민의 의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용인 경전철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주민소송을 해서 결과를 받아냈는데요. 용인 경전철 문제가 건설 당시부터 수요 부풀렸다. 그다음에 적자 예상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수요를 부풀리고 과대한 재정을 투여한 당시 시장과 정책 책임자 또 이 보고서를 만든 연구원에게까지도 시민들에게 배상하라는 배상 책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역의 정치권도 치적 욕심으로 무리하다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거죠. 중요한 판결인데요. 시민들의 세금을 내 돈처럼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우리 공동의 예산이니까요. 근데 항상 공돈처럼 쓰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우리 동네에 건물 하나 지어지는 것이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 지역 시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재정적 위기들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시자들 대전시의 지방 재정 상황 살펴봤습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재섭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2일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은 5시엔 대세남에서 광복 80년 특별기획 1919 불꽃처럼 들꽃처럼 특집방송 3부작 재방송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광복 80주년과 106번째 3.1절을 맞이해 진행된 특집방송으로 KBS 우수 프로그램상 지역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1부 잊혀진 기록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휘트니 휴스턴의 All at Onc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